친구들 안녕. 저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네.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 보자.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절대 왕정은 총 2시간에 걸쳐 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 왕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절대 왕정 하면은 뭐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뭐 대뜸 뭐 루이 14세, 뭐 엘리자베스 1세 이런 유명한 절대 군주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규정을 짓고 나서 절대 왕정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절대 왕정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의 형태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나게 1학기 때부터 중세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배웠어. 유럽에서. 유럽의 중세는 어떤 개념이냐? 주로 봉건제 여러분이 기억이 날 겁니다. 봉건제 하에서 유럽의 중세에서는 지방 분권이었고 국왕의 권력은 약했고 봉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영주들, 지방의 기사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원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는 시스템이 봉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건제 시스템 위에 서 있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편의상 봉건 국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방 분권적이고 왕의 힘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방 영주들의 힘이 강한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봉건 국가에 살고 있지 않잖아, 그지? 요즘 21세기 나라들은 어떠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이렇게 딱 엄밀하게 용어를 정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국민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영토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민족 의식을 딱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국가라고 부를 거야. 생각해보면 봉건국가랑 많이 다르지. 봉건국가는 장원별로 존재하는 곳에서 거기 살고 있는 농노들이 막 나는 뭐 프랑스의 농노야, 나는 독일의 농노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장원 영주 아래서 살기가 바빴을 거란 말이야. 농노가 그리고 또 뭐 장원의 운영에 참여할 수도 없었겠지, 그지? 그리고 영토 같은 경우도 장원 영주의 그런 이합 집산에 따라서 국가의 영토도 막 지금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변화했었고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이 봉건국가랑 국민국가 사이에 엄청나게 큰 괴리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일로 한 번에 뿅 넘어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 왕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 왕정이라면 무엇이냐? 결국에 중세 말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럽에 남아있던 봉건제적인 관습이 약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왕정이라는 이름만 딱 들어봤을 때 사실 이 절대 왕정이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야. 학문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절대 왕정이라는 이름을 딱 들어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왕이 뭔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그래서 어떤 통치, 기존의 봉건 국가랑은 다르게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모식도로 나타내면은 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도 절대 왕정에 대해서 뭐 거의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봅시다. 절대 왕정이면은 당연히 핵심적인 절대 가운데 지도자 먼저 봐야겠지. 자, 절대 군주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절대 군주는 무엇이냐? 절대 왕정의 왕인데 관료제랑 상비군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봉건국가, 봉건제 시스템 하에서 왕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절대 왕정 시스템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군주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대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나는 절대군주야, 나는 권력이 세,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군주를 도와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절대군주를 이렇게 딱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관료제와 상비군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관료제는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왕을 중심으로 그 아래로 피라미드 형태로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료 시스템, 즉 관리 집단, 요즘으로 따지면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어, 기존의 왕들, 봉건 시스템에서 왕은 그렇게 많은 관리들이 필요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넓은 국토의 영토 중에서 왕이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땅은 매우 작았고 나머지는 장원 영주들이 알아서 다스렸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절대 왕정 시스템에서 왕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왕의 영향력을 지방으로 뻗치려면은 더욱더 커다란 관리 집단, 공무원 집단이 필요했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관료제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상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비군은 좀 더 쉽습니다.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사시에 언제든지 왕이 공격하면 바로 나가서 공격할 수 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의 정규 직업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옛날에 있는 군인은 항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군인은 원래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야. 그럼 이 상비군 시스템이 옛날 봉건 시스템이랑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봉건제 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정해보자. 왕이 전쟁이 났을 때 공격하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럼 누가 뛰어갔을까? 상비군이 또 없잖아, 그지? 맞아. 왕이랑 주종 관계를 맺은 기사들이 뛰어나가겠지. 그럼 그 기사들이 따가닥 하고 공격을 하러 나가면은 그 기사랑 다시 주종 관계를 맺은 그 아래 하급 기사들이 또 출동하겠지. 그럼 그 기사들이 가면은 또 그 기사와 개인적으로 주종 관계를 맺은 그 아래 단계의 기사들이 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적인 시스템에서는 주종 관계로 맺어져 있잖아, 그지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비군보다 훨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지. 그런 군대랑 절대군주가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비군이랑 만약에 붙는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상비군이 유리하겠지. 그 다음에 중세적인 개념에서 군대의 핵심은 결국에 뭐였니? 그래, 기사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기사. 이게 중세시대 때는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었겠지. 하지만 이제 역사가 흘렀어. 이 시기로 오게 되면은 이미 사람들은 무슨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냐? 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총도 상당히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개인화기가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집단으로 이루어가지고 쏘는 게 이제 이 시기에는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워낙 정확도도 좋고 사정거리도 길지만 이 시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개인화기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열을 이루어가지고 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무장한 기사 한두 명으로 이루어진 봉건 시스템의 군대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거지. 중대 기사의 중요성은 무의미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상비군 시스템, 큰 규모의 상비군 시스템이 점점 더 유럽에 보편적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국왕이 다른 기존의 봉건 영주들, 봉건 귀족들에 비해서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권력이 더욱더 강해졌고 절대 군주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기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관료제와 상비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절대 군주랑 관료제 상비군만 있으면은 이 절대 왕정 시스템이 굴러가냐? 아닙니다. 자, 이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배경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첫째, 경제적인 배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날개로 달려있는 중상주의야. 자, 중상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뭘? 상업을. 왜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관료제랑 상비군, 공무원과 군인 집단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거야. 그런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상주의라는 경제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중상주의가 뭔지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부를 어떻게 늘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식민지를 획득해야 됩니다. 식민지를 획득해. 지금 식민지에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신학력 개척할 때도 배웠지만 이 사람 피부색이 어때? 백인이 아니지. 아마 원주민이나 뭐 흑인 노예였을 거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식민지를 획득하고 식민지에서 원료를 수입하게 됩니다. 자, 식민지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원료가 날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는 수출하면 된다, 안 된다? 수출하면 안 됩니다. 왜 원료를 수입하고 우리나라 원료는 수출하면 안 되냐? 왜냐면은 이 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서 완성품을 촥촥촥촥 찍어내는 게 바로 중상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지.
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산업을 통해서 완성품을 찍어냈다면 그 완성품을 어떻게 하냐? 외국과 식민지에다가 수출하는 겁니다. 해외에 더 좋은 완성품이 있으면 그거 수입하면 안 돼요? 안 돼. 왜냐? 우리가 수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외의 다른 나라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거야. 당시에는 부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완성품은 수출하고 해외의 완성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해외의 완성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순간에 무엇을 때린다?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순간 관세, 세금을 많이 부여를 해서 물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이제 우리나라의 물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바로 중상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을 뭐라 그런다?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원료는 수입하고 완성품은 수출한다.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인인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중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글이 있는데 이걸 딱 읽어보면 중상주의에 감이 올 겁니다.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치품 공업까지도 다시 살려거나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공업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보호무역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재정 적자는 당연히 줄여야겠지. 그래서 부를 증대시키는 거니까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맡고 식민지를 발전시켜서 무역에서는 프랑스에 종속되게 해야 됩니다. 어떤지 알겠지? 산업을 육성해서 프랑스의 부를 증대시키자라고 하는 중상주의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식민지를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식민지가 나중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중에 엄청나게 역사에서 큰 역할을 차지해. 그래서 식민지의 역할은 무엇인가도 한번 지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식민지를 가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민지에서 원료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료가 없더라도 식민지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그 원료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상품의 수출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중상주의하고 다른 나라도 중상주의에서 서로 무역을 수출하고만 싶고 수입을 안 해. 서로 우리 다른 나라가 수출하려 그러면 거기다가 뭐 관세를 때려가지고 수입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서로 물건을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하지. 이럴 때 필요한 시장이 바로 식민지 되겠습니다. 식민지는 본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식민지에다가는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막 판매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뒤에 역사가 진행이 되면은 유럽에서는 이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한 식민지 쟁탈전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이때부터 식민지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상주의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절대 왕정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권 신수설을 알아봅시다. 왕권 신수설은 더 쉬워.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한 것이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강력해진 왕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이라고 그래야 될까? 절대왕정, 절대공주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권력을 막 세게 하지? 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절대왕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정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지. 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로 만드셔서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부하라는 뜻입니다.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이미 보아왔듯이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뭐라고 돼 있니? 국왕은 백성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 백성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력은 누가 준 거다? 신이 준 거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의 통치는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절대 군주의 절대 왕정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절대 군주 아래에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경제적인 배경으로 중상주의, 사상적인 배경으로 왕권 신수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봉건 귀족과 시민 세력 사이의 세력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세 유럽의 신분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세 유럽의 신분 구조는 우리가 중세 문화할 때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먼저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그리고 싸우는 사람, 기사, 귀족, 영주 이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농노로 이루어져 있는 평민인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실 성직자는 조금 숫자가 적으니까 제외하고 봉건제 시스템을 굴려나갔던 봉건제 시스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주, 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봉건 귀족. 이 사람들이 봉건제 시스템 하에 주인공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위주로 봉건 국가가 굴러갔던 거야.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우리가 많이 배웠겠지만 중세가 점점 더 변화해가고 농촌이나 장원이나 이런 것들이 해체가 돼서 사회 구조가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 대신에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도시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평민, 기존에는 평민이면 거의 다 농노였는데 이제는 누가 등장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억날 겁니다. 시민. 그리고 이 시민들은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얻기도 해서 평민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봉건 귀족들이 갖고 있던 그런 사회적인 권력에 대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봉건 귀족만 세면 그냥 봉건 국가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절대 왕정이 생길 수 있었냐? 새롭게 떠오르는 시민들이 이 봉건 귀족 세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봉건 귀족과 시민 세력의 세력 균형 사이에서 절대 왕정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봉건 귀족이 계속 얘네만 계속 셀 거면은 봉건 국가가 굴러가겠죠. 하지만 이제 새롭게 아래에서 시민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봉건 귀족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잘 나가고 그 사이에 세력의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 틈을 타서 절대 왕정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절대 왕정 시스템을 굴리는 데는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관료제와 상비군 이런 것들 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돈을 지원했던 게 바로 시민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는 이 시민들이 자기들 재정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다시 또 무역 독점권 같은 것들을 줘서 시민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시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당연히 옆에 있는 봉건 귀족들은 견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세력이 이렇게 되면서 균형이 딱 맞아지는 순간에 절대 왕정이 가운데서 뿅 하고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지금 봉건 귀족은 내려오고 있고 시민은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사이가 딱 맞았을 때 세력 균형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 이후에 시민들이 세력이 조금 더 커져가지고 봉건 귀족보다 훨씬 시민들의 힘이 세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민들이 그 권력을 봉건 귀족이랑 나눠 가질까? 아니겠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시민들이 봉건 귀족과 절대 군주를 공격하고 시민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절대왕정 뒤에 배우게 될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봉건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과도기정 닭갱과 절대왕정이라 그랬잖아. 이게 역사적 배경이 봉건 귀족은 내려오고 시민은 올라가고 있는 딱 이 타이밍에 등장한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절대 왕정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서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먼저 시작을 했어. 그래서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들이 절대 왕정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에 발전이 동유럽 쪽으로도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계몽군주가 등장을 해서 개혁을 주도하면서 왕권을 강화해서 국가의 발전을 추구했던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절대왕정이 무엇인지 절대왕정의 개념을 익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면 결국 무엇이냐? 역사가 쭉 있다고 봤을 때 봉건국가랑 군대 국민국가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절대왕정의 절대군주는 그럼 어떻게 중앙집권을 이루고 왕권을 강화하게 했느냐? 바로 상비군이랑 관료제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빡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지.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관료제는 공무원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왕정은 그러면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를 통해서 절대왕정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거고,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상주의의 핵심은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은 완성품을 수출해서 그 사이에서 오는 많은 이득을 얻자. 그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에는 부를 축적하자라고 하는 게 중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때려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결국에 원료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식민지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활발해지게 될 거고, 절대 왕정 시스템, 기존의 봉건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지? 중세 기사와 상비군에서 예를 들어 봤듯이. 그러면서 이제 서유럽에서 출발한 절대 왕정은 동유럽으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오늘 배울 내용은 다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절대왕정 2탄, 유럽 각국의 절대왕정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국가에서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